안녕하세요. 정신분석해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페어밴 공부해 보겠는데요. 오늘 7장입니다. 자, 7장까지가 이 책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부분이 마지막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7장에서 이 마무리하고요. 페어밴의 이론은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하면 7장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이제 코앗을 가지고 코앗이 말하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밴 이 7장에도 또 여전히 자신의 이론을 똑같이 전개해서 나옵니다. 좀 더 세분화되어서 세련되게 전개해 나가는데, 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페어밴이 말하는 방어 기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밴이 말하는 방어 기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재화, 그 다음에 억압, 도덕적 방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자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건강한 엄마가 있어야 되겠죠. 좋음을 베풀어 주시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대상관계에서 우리가 만족스럽지가 못하지요. 반드시 좌절과 박탈은 다가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리비도적인 것들이 이렇게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그 엄마를 나쁜 엄마로 생각하죠. 이런 나쁜 대상이 생기니까 이거하고 살아나가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이걸 안으로 또 들이죠. 그게 바로 내재화고요. 그렇게 해서 이 들인 내재화된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또 너무 관계 맺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내재화된 대상들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술들을 개발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관계의 어려움, 나쁜 엄마와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아 방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인간의 정신생활이 엄마하고 이렇게 갭이 벌어질 때, 틈이 벌어질 때, 나쁨을 경험하고 내가 완벽한 만족이 없을 때, 요때부터 우리의 정신생활은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해주는 엄마 밑에서는 아이의 정신생활은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잉보호하는 엄마가 제일 위험한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틈이 벌어질 때, 아이의 만족이 욕구가 좌절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아이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생활을 막 발달시켜 나가는 그 역동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심리와 정신세계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는지요. 자, 첫 번째 1차적인 방어로 내재화를 씁니다. 바깥 외부 대상, 엄마 너무 힘들지요. 나쁜 대상이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기 힘들지요. 그래서 이 나쁜 리비도적 대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여버려요. 그게 바로 내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나쁜 리비도 대상을 내 마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둬야지 통제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은 첫 번째 내재화라는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적인 방어 기제로 억압을 또 만들어냅니다. 우리 정신생활 활동에서 이 억압이라는 건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불편한 자극들 억압해야 되지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1차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불쾌한 기억이나 어떤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런 용납될 수 없는 감정, 충동들을 억압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친상간하고 싶은 거, 엄마 옆에 있고 싶은 이것들, 근데 아버지가 못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이러니까 그 불편한 자극들을 억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말하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억압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페어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내재화 대장, 나쁜 엄마 내 마음에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자, 이 엄마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엄마하고 내가 지금 불편한 관계, 불편한 동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자아가 이걸 방어할 목적으로 억압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동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지요. 자, 나쁜 외적 대상으로부터 외적 안전을 성취하려는 방어적 시도. 무슨 말이냐면 나쁜 엄마가 있으니까 이 외부 세상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나쁜 엄마로 득실득실되는 세상에 아이가 살기 힘드니까 그 나쁜 엄마를 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불편한 동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아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적인 박해자가 득실득실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외부가 불안전해서 안으로 들어왔더니 내 내부가 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니까 여기에 대한 방어로서 내재화된 이 나쁜 대상들의 억압하지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것을 억압하거든요. 이 불편한 동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압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억압을 일으키는 역동성이 공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도적 대상, 엄마지요. 리비도적 대상들로부터 겪는 엄마로부터 이 아이가 박탈과 좌절을 경험해요. 그러면 리비도적 대상에 대해서 엄마에 대한 공격성이 아이한테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중심적 자아에 의해서 이렇게 내재화된 대상들,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들 있죠. 이 대상들과 결합된 부차적인 자아들, 리비도적 자아와 내적 파괴자 있죠. 공격성이 이것들을 억압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좌절을 주고 박탈을 주면 이 아이 내부에서 화가 올라와서 공격성이 올라와서 이 꼴보기 싫은 내적인 대상들을 막 나쁜 대상들을 이 아이들이 막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공격성을 사용해서 억압을 시작하는 역동들이 나오거든요. 자, 공격성은 전적으로 중심적 자아에 의해서만 이렇게 행사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격성은 부차적 자아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차적 자아들이 만들어낸 흥분시키는 대상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대상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부차적 자아 상호간에도 또 역동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리비도적 자아에 대해서 내적 파괴자가 또 막 공격성 막 사용하지요. 그래서 억압을 합니다. 또 리비도적 자아에 대한 내적 파괴자가 사정없이 공격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에게 리비도적 자아와 내적 파괴자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성들이 나가서 배기 싫으니까 나쁜 대상들이 활동하는 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렇게 억압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초자아와 도덕적 방어. 우리 페어베어님만이 말한 그런 아주 특수한 특별한 그런 이론이죠. 아동이 나쁜 대상들을 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으로 느끼면 어떻습니까? 저 엄마가 전적으로 나빠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1차적 동일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도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과 동일시되어 있어서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되어지면 느끼면은 이 아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조건적인 나쁨이라는 방어 기제를 쓴다는 겁니다. 자, 도덕적 방어, 이게 바로 도덕적 방어, 초자 방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도덕적 방어의 목표는 아이에게 조건적인 도덕적으로 좀 좋음과 조건적인 나쁨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상황을 견딜 만한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를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조건적으로 전적으로 나쁜 것보다는 조건적으로 나쁜 게 낫지요. 그리고 엄마 외부 대상을 좋게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나쁜 것보다는 조건적으로 나쁨, 나는 그 속에서 머무는 게 이 아이가 숨쉴 구멍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무조건보다는 조건적으로 좋은과 나쁨이 이 아이가 정신성을 발달해 나가는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방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조건적인 방어 쓰는 목표는요, 보상적인 좋은 대상에 이 조건적인 방어를 쓰게 되면요, 보상적인 좋은 대상들의 내재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적으로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만 들어오게 되지만 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조건적으로 좋음이 있으면 그 좋은 대상을 내 안에 또다시 들려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초자의 역할을 맡는 좋은 내적 대상이 내 안에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시를 통한 어떤 좋은 대상에 내재화하는 조건적인 좋음과 조건적인 나쁨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 양강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요. 조건적인 나쁨은 또한 회개와 용서의 가능성이라는 희망의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나쁨보다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숨쉴 구멍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도 있고 잘못을 빌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아주 탄력적 있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나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건적인 나쁨과 조건적인 좋음을 설정해서 이렇게 초자아 방어, 도덕적 방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정신생활을 꾸려나간다고, 그 엄마하고 관계를 맺어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억압의 기제, 나쁜 대상이 억압하는 거, 요거는 치료적으로 굉장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우리 내면 안에는, 무의식 안에는 억압된 나쁜 대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치료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쁜 대상을 풀려놓고 그 안에 집중된 리비도가 헤쳐져야지만이 조금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나가게 만드는데, 이 나쁜 대상이 내 안에 억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치료받는 것을 방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불러일으킨다고 저항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억압된 나쁜 대상들에 대한 리비도를 용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비도가 글로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억압된 나쁜 대상을 의식화시켜서 풀어놔야 되는데, 자, 내담자는 내재화돼서 억압된 나쁜 대상에 리비도가 투여되었기 때문에 이게 치료에 저항해요. 이 억압된 나쁜 대상을 풀려나는 거, 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올라오는 거, 리비도가 풀어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항해요.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중기쯤 들어가면 이거 결국은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나쁜 것도 귀신들이 막 올라오니까 더 고통스러운 감정과 대면해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치료에 저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치료에 저항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내담자는 억압된 나쁜 대상이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투사를 사용합니다. 내 안에 억압된 것들, 이게 불편하니까 상대방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절하는 엄마에 대한 그런 억압된 대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저 남편을 보고 나를 그냥 말 싫어 한마디 했는데 나를 거절한다는 걸로 느껴져서, 나를 버리는 엄마로 느껴져서 그 남편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분노 폭발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막 투사하는 겁니다. 투사하면서 그 감정의 세계를, 자기의 그 불편했던 감정의 세계를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자꾸 관계를 어렵게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투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투사지만 치료 세팅 안에서는 좀 더 다릅니다. 요게 억압된 대상이 올라오는 거, 내 안에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는, 자, 이 억압된 나쁜 대상이 재출현하는 것은 투사 현상이 아니라 치료 세팅 안에서는 전이 현상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신분석 치료할 때 전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분석가와 실제로 좋은 대상, 라포가 형성이 되어서 분석가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는 이런 라포가 형성된 그 환경 안에서는 억압된 나쁜 대상이 재출현할 때 그것들이 분석적 전이 상황 속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뢰를 바탕으로 이것이 전이가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의식화시키면서 이 전이 신경증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무의식이 억압된 것들이 치료되어져 나간다. 이렇게 치료 세팅 안으로 가지고 올 때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억압된 이 나쁜 대상들, 이 귀신들을 우리가 풀어놓는 거. 그래 리비도가 억압되어진 것들이 올라와야지만이 그 속에 붙들려져 있는 리비도가 용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중심적 자아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현실생활 속에서 정상적인 현실 대상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료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정신분석 전이 치료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